설령 퀄컴과 인텔 양측이 모두 M&A를 원한다고 해도 과연 이 딜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올해 들어 매우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인텔입니다. 그나마 최근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깐 주가가 반등한 덕에 하락세를 약간 만회하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부진의 압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죠. 사실 인텔의 이런 부진은 다분히 펀더멘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설계와 생산 모두 직접 도맡아 하는 IDM 기업인 인텔은 설계 역량은 엔비디아, AMD, 퀄컴 등 팹리스 기업들에 의해서, 생산 역량은 TSMC,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기업들에 의해 크게 위협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칩 설계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양상이지만 파운드리 분야는 한참 후발주자가 된 지 오래이죠. 인텔의 부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엿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이 기업의 유형자산 장부가치, 즉 Tangible Book Value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유형자산 장부가치란 부동산, 장비, 현금 등 그 기업이 보유한 물리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름 그대로 형태를 지닌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말하죠. 한 기업의 TBV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 기업의 총 자산에서 무형자산과 부채를 빼면 됩니다. 특허, 상표, 브랜드, 가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과 부채를 빼고 어떤 기업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인 2024년 2분기 인텔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이 TBV를 구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한 페이지의 자료 안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인텔의 총 자산은 2분기 말일 기준 2062억 500만 달러였는데요. 여기서 무형자산과 영업권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인텔이 지닌 유형자산의 전체 가치가 구해지는데요. 1743억 7400만 달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총 부채를 빼면 됩니다. 그럼 886억 300만 달러가 나오는데요. 즉 인텔의 TBV는 약 886억 달러인 셈입니다. 24일 마감가 기준 인텔의 시가총액은 973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인텔 전체에 매겨진 가격이 이 기업이 보유한 유형 자산의 가치와 비교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9월 초 인텔의 주가가 한참 저점을 찍었을 시기에는 인텔의 시가총액이 TBV보다 낮은 구간에 머물렀던 적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론상 대출을 풀로 땡겨서 인텔을 통째로 구매한 뒤 바로 기업을 처분해 보유한 장비와 부동산 등 자산만 잘 매각해도 흑자를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이 정도면 시장이 인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모바일 시장에 일찍이 진출하지 않은 것, 또 많은 이들이 인텔 최악의 실책으로 꼽는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전 CEO의 R&D 축소 판단, 오픈 AI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밥 스완 전 CEO의 판단 등 과거의 오판이 쌓이고 쌓인 끝에 결국 이 거대한 반도체 제국은 몰락의 코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인텔이라는 기업이 최근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결코 이 기업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구형 공정이기는 하나 많이 사고를 우려먹었던 만큼 인텔 파운드리의 14나노미터 공정은 압도적인 집적도로 TSMC나 삼성전자의 10나노 공정과 비교되는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비록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곤 하나 CPU 분야에선 여전히 전세계 점유율 1위를 자랑하니 말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도 그 가죽이 남아있듯 여전히 남아있는 인텔의 저력과 계속된 부진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밸류에이션은 순식간에 인텔을 상당히 매력적인 인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한 다음에 하다못해 유형 자산만 처분해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 다른 기업들 입장에선 특별히 손해볼 것 없는 장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모바일 칩 분야의 강자 퀄컴이 인텔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5일 로이터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일부를 인수하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9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로부터 나온 보도가 본격적인 퀄컴 인텔 인수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내부자 인용을 통해 양측이 M&A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이죠. 물론 현 시점에서 M&A와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루머에 불과했던 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워낙 대형 M&A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장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만약 퀄컴이 인텔을 정말로 인수한다면 여러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설계 자산부터 파운드리까지 인텔은 분명히 다방면에서 뛰어난 기업이니까요. 특히 퀄컴 입장에서는 설계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퀄컴의 사업부는 현재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출의 85% 이상을 차지하면 실질적으로 퀄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QCT, 즉 칩을 설계하는 사업부가 있고요. 이어서 반도체 IP 등 라이선싱을 통해 나머지 매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QLT 사업부가 있고, 또 이외에 아주 미미한 매출을 나타내는 전략 사업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QCT 사업부 또한 크게 세 가지의 하위 세그먼트로 나뉘는데요. 모바일용 칩셋을 판매하는 핸드셋,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오토모티브, 그리고 사물 인터넷 사업부인 IoT 세그먼트로 나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과는 바로 핸드셋 사업부예요. 최근 분기 기준 QCT 사업부 매출의 73%, 퀄컴 전체 매출의 63%가 여기서 발생했죠. 이것을 정리하자면 현재 퀄컴은 핸드셋 사업부, 즉 모바일 반도체 시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모바일 반도체 시장이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애플은 일찍이 자체 프로세서를 사용해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고, 심지어 통신칩에 있어서도 퀄컴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삼성도 조금씩 엑시노스 반도체를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며 퀄컴 스냅드래곤의 사용을 줄이고 있죠. 구글의 픽셀폰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텐서칩을 활용하고요. 퀄컴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경쟁적인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손쉽게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RM 기반의 PC 반도체 시장으로도 진출을 도모하고 있던 찰나에 인텔의 X86 CPU 역량을 고스란히 흡수한다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경우에는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 퀄컴에게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을지는 사실 당장은 좀 파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 파운드리 사업부는 인텔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고, 딱히 파운드리 분야의 경험도 없는 퀄컴이 이를 인수한다고 해서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좀 불분명하죠. 퀄컴이 설계하는 모바일 칩은 3나노, 4나노의 선단 공정을 활용해 생산됩니다.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는 아직 이런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즉 퀄컴 입장에선 당장 인텔 파운드리를 인수해도 기존 사업부와 결부해 써먹을 것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M&A를 하기 전이나 후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곧 인수 매력이 떨어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인수 후에 굳이 TSMC나 삼성전자와의 경쟁에 비용을 태우지 말고 그냥 레거시 공장에서 꾸준한 반복 매출을 내는 쪽으로 아예 전향한다던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성이 그다지 높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선단 공정을 위한 인텔의 공장들은 지어지는 중이고, 미국 정부도 이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이상 인텔 파운드리가 선단 공정 경쟁을 포기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리는 없으니까요. 만약 M&A가 추진된다면 퀄컴의 입장에선 인텔의 설계 사업부만 단독으로 인수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미래를 그려보기 전에 먼저 따져봐야 할 내용이 있었을 것 같네요. 그것은 과연 이 M&A가 정말로 이루어질 수는 있냐는 겁니다. 설령 퀄컴과 인텔 양측이 모두 M&A를 원한다고 해도 과연 이 딜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딜이 성사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금액의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퀄컴이 인텔을 살 돈이 있느냐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일 마감가 기준 인텔의 시가총액은 약 973억 달러인데요. 올해 6월 23일 마감된 퀄컴의 회계연도 2024년 3분기 말일 기준 퀄컴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8억 달러 수준입니다. 수년에 걸쳐 비용을 처리한다고 해도 퀄컴은 인텔을 구매할 돈이 없습니다. 당장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니 퀄컴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주식을 교환하거나 부채를 활용하는 방법뿐인데요. 인텔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 사실상 주식 교환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나 다름없습니다. 24일 마감가 기준 퀄컴의 시가총액은 약 1860억 달러입니다. 인텔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주식 교환으로 인텔을 인수하려면 기업의 절반 이상을 팔아치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 역시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죠. 결국 퀄컴이 인텔을 고스란히 통째로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하고요. 인수와 동시에 인텔의 자산을 상당 부분 매각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수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능한 방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텔의 입장에서는 이런 딜은 가능한 최악의 경우의 수예요. 그나마 돈을 벌어다주는 PC 사업부는 홀라당 넘기고 비용만 잡아먹는 파운드리만 남긴다? 이건 있을 수 없죠. 부분적인 인수를 인텔이 수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퀄컴이 너무 파격적이라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지지 않는 이상의 말이에요. 두 번째 리스크는 M&A로 인해 X86 아키텍처와 관련한 인텔과 AMD 간의 라이선싱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간단히 PC 반도체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PC 프로세서는 인텔이 개발한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최근 들어서야 애플의 M 시리즈 같이 ARM 기반의 PC 프로세서들도 나오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PC 시장에서는 X86 아키텍처가 지배적이죠.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은 세상에 딱 두 곳뿐입니다. 인텔과 AMD죠. 인텔이야 자신들이 X86 아키텍처를 개발한 장본인이니 그렇다 쳐도 AMD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X86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느냐? 여기에는 IBM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 IBM이 PC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인텔의 8086 프로세서를 채택하면서 그 조건으로 세컨드 소스 공급자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핵심 부품을 특정한 공급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인텔 외에도 다른 회사가 x86 프로세서를 생산할 수 있기 원했던 것이죠. 인텔은 이런 IBM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81년 10월 AMD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점차 AMD는 자체적으로 발전한 x86 호환 기술을 개발하면서 인텔을 위협하는 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인텔은 AMD의 x86 아키텍처 사용을 막으려 했고요. 여기에 AMD는 인텔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반박하며 양사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9년 두 기업은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AMD가 지속적인 x86 아키텍처 사용 라이선스를 얻는 대신 인텔 역시 AMD의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상호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한 가지 독특한 조항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인텔이나 AMD의 소유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 라이선스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텔이 퀄컴에 의해 인수가 된다면 인텔은 x86 아키텍처에 대한 라이선스와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퀄컴은 AMD와 새로운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야 할 거고 이 과정에서 양자 간에 어떤 협상이 오가느냐에 따라 발생할 변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AMD 입장에서야 모바일 칩셋 시장을 넘어 PC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퀄컴과 인텔의 연합체 등장을 당연히 견제하고 싶을 테니 협상 과정은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가능성은 낮겠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AMD가 x86 아키텍처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취하는 케이스도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퀄컴은 인텔을 인수하고도 PC 반도체 시장에 발도 못 붙이고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퀄컴이 인텔을 인수할 경우 파운드리는 원래도 인수 매력이 별로 없고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강점이 설계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한 PC 시장 진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확정적인 이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막대한 돈을 들여 인텔을 인수했는데 아무런 득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이 딜이 추진된다면 이는 2020년대 들어 있었던 M&A 중 가장 큰 메가딜이 될 겁니다. 당장 재작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간의 M&A도 엄청난 진통을 겪은 후에야 성사되었잖아요. 고작 687억 달러 딜에도 사사건건 걸고 넘어졌던 반독점 규제 당국이 973억 달러에 달할지도 모를 퀄컴과 인텔의 M&A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M&A의 경우 독점 우려를 해소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 게임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권리를 유비소프트에 매각하고 콜 오브 듀티와 같은 인기 게임을 경쟁사 플랫폼에서도 제공하는 것으로 동의해야 했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게 된다면 x86 아키텍처에 대한 라이선스 재계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던가 인수 자체가 무산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특히 규제 당국이 인텔을 대상으로 하는 M&A에 더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기업이 각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칩스법에 의거하여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받고 있고요. 이스라엘, 독일 등 국가들로부터도 인텔은 해당 국가에 공장을 짓는 대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취득했죠. 그리고 이 계약건들은 아직 미완료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 EU 등 세계 정부가 이 M&A에 개입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퀄컴과 인텔의 M&A는 퀄컴에게 있어 비용적 리스크도 효용에 대한 리스크도 규제적 리스크도 모두 매우 높은 위험한 딜입니다. 반면 그 리스크에 비해 퀄컴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확정적이지 않죠. 위험 보상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퀄컴 입장에선 굳이라는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M&A라는 것입니다. 물론 퀄컴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리스크를 껴안는 과감한 시도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딜이 진행되고 있다는 더 명백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 이 가능성을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루머를 마냥 가벼이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이 딜이 성사된다면 반도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언제나 예상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PC 시장과 AI 시장에 진출하려는 야망이 있는 퀄컴과 몰락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텔의 니즈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타날지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